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선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창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목요일 2시와 금요일 5시에 여러분 찾아뵙는 장예찬의 정치펀치인데요. 오늘은 좀 급변한 전국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수습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후의 전국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제가 원영섭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이 아시아투데이 TV 원영섭의 국가에 출연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며칠 사이 긴박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요.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대통령께서 또 계엄을 새벽 중에 해제하면서 그 이후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전국으로 상황이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현재는 잠시 당을 떠나 있지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정치인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같이 송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해제될 것이 뻔한 국회에서 과반이 모이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뻔히 알고도 이런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과연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팔다리를 꽁꽁 묶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재명 정부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폭거를 저질러 왔던 것들, 이번 계엄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 진상이 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주당이 뭘 어떻게 했길래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오늘 아침 국민의힘에 또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눈물을 글썽이고 울먹거리면서 그동안 여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반성한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다가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상황들, 그리고 이 혼란을 빌미로 민주당과 이재명은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와 범죄를 덮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마음이 무겁다 보니까 평소보다 목소리도 아무래도 좀 낮아지고요. 말하는 속도도 조금 느려진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요 표를 한번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요, 민주당이 어떤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고 어떤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깎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올린 예산을 보시죠. 문재인, 이재명 예산이라고 나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해서 운동권들이 태양광 회사를 차려서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서 국민 세금에 빨대 꽂고 엄청난 돈을 쪽쪽 빨아먹었던, 그게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금융을 지원하는데 2,300억,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데 1,600억, 도합 4,000억가량을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 7,000억. 이건 뭐냐? 이재명이 만든 지역화폐. 이거 참 설왕설래에 문제가 많죠. 국민 세금으로 소비진작 명목으로 이거 10,000원치를 사면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바 11,000원을 주는 셈인데, 그걸 전부 세금으로 보조하기 때문에 세금이 쓰이는 것만큼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 KDI와 같은 공신력 있는 경제연구원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 결국 세금 낭비다라는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돈으로 표를 사는 매표 행위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 10,000원 사면 11,000원 주는데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거 11,000원 준다고 해서 원래 10,000원 쓸 사람이 20,000원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쓸 돈 10,000원인데 거기다 10%에 해당하는 1,000원을 국가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면 그야말로 몇천억대 조 단위의 세금을 때려 넣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포퓰리즘, 매표 행위 아니겠습니까? 새만금과 관련된 예산도 눈에 띄는데요. 새만금을 개발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지난 잼보리 대회 사태에서 본 것처럼 아직까지 새만금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새만금과 전주 사이에 고속도로를 짓겠다. 지금도 파리 날리고 고추장 말리는 공항들이 허다한데 새만금의 공항을 새로 짓겠다. 또 새만금 신항 가까이에 철도를 넣겠다. 이게 그야말로 호남을 공략하는 포퓰리즘인 거죠. 그렇다고 이 예산들이 정말 호남 지역 주민들, 전북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 예산도 아닙니다. 이거 아마도 민주당과 연관이 있는 그런 건설업자들 배나 불려주는 예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자기들 멋대로 증액하겠다고 올린 건 무슨 뜻이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저는 탈탈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밀어붙였던 탈원전을 폐기하고 세계적 트렌드 추세에 맞춰서 원전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 그래서 얼마 전 체코로부터 24조 원의 계약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원전 설계와 관련해서 최종 계약을 다른 국가에서 수주하는 등 우리가 원전 세계 최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과 반대되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이걸로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을 4천억 가까이 일방적으로 증액했을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예산은 모조리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원전 생태계를 지원하는 예산 1112억이 삭감되었고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사업도 332억. 그런데 이 SMR은 여러분이 잘 아는 빌 게이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거부 등으로 유명하죠. 빌 게이츠가 재단을 만들어서 지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AI 시대가 되고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휘발유가 아니라 어쨌거나 세계적 추세로는 전기차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 미래의 AI나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선진국들이 필요한 전기 전력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가 바로 원자력이고, 특히 SMR 같은 소형 원자로 모듈이 상용화되는 것이 미래 세대의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빌 게이츠와 같은 전 세계 최고의 거부가 인정할 정도로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SMR 개발 사업 들어가는 예산 332억을 전액 삭감했어요. 우리가 해외에 원전이나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데 금융 보증을 해주는 원전 수출 보증 기금도 250억을 다 깎았고요. 원전 제조 기술을 부품 장비 개발하는 것도 60억을 깎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인들이 빨대를 꽂고 해먹었던 태양광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4천억을 늘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가장 성공한 정책인 원전 사업은 모조리 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1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감액을 했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제가 청년최고위원과 청년재단 이사장을 겸했던 사람으로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이건 제가 청년재단 이사장일 때 함께 했던 사업인데요. 1663억 원을 100% 다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여러분, 니트족이 뭐냐면 취업할 의사가 없고 본인의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일본에는 히키코모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계속 그 상태로 놔두게 되면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들의 노후에 굉장히 큰 위험 부담, 지장이 되게 되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니트족 취업 지원 사업으로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안 나오는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서 친구들도 만들어주고 일 경험도 시키고 취업도 하게 해주고 어엿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다시 재활하게 해주는 게 이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 예산 다 깎았어요. 700억을. 그러니까 야당이 예산을 참 많이 삭감했지만 원전 관련된 예산과 청년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액 다 삭감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이런 예산 폭거를 보고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당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다 깎는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 여당과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성과인 원전 예산을 깎고 신재생 예산을 늘리는데 청년 예산을 모조리 다 삭감해버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폭거는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기사는 조금 나왔지만 소위 말해 뉴스의 메인에 오르지 않았어요. 국민들의 관심이 적었어요. 정치인들도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고 이런 예산 폭거를 일으킨 것인데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상황이 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민주당의 예산 폭주가 이렇게 심각한지 제대로 살펴보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산안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이 무려 22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되고 일을 한 지 한 2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22번이면요. 한 달에 한 번씩 탄핵을 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숙 방통위원장 취임하고 하루 만에 탄핵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헌재에서 9대0으로 탄핵안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탄핵을 남발합니다. 말이 쉬워 22번이지 2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번이면 정부 관료들 인사건까지도 이재명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다. 민주당에게 찍히고 이재명 눈밖에 나면 탄핵시킨다라는 걸 멈추지도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폭주하듯이 무분별한 탄핵안 발의로 그 막대한 국회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 문제, 탄핵 문제, 이거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할 때 민주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다. 법에 나와 있다. 언론이 지적하고 국민들이 지적해도 이런 예산 폭거와 22명의 탄핵을 민주당은 이건 국회의 권한이다. 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니까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비상계엄 선포 권한 역시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 부분은 정치적 가치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위법이냐 위헌이냐, 위법 위헌이라는 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차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가 되었고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자 역시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해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와 예산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면, 법에 명시된 권리라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 이전에 법적으로 위법하거나 불법인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족의 가장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한 회사의 사장이라면
우리 집안을 잘 일으키고 이 회사를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사사건건 가족들을 쫓아내고 회사의 임원과 직원들을 쫓아내고 가계부 하나, 회사의 예산 하나 내 맘대로 쓸 수 없게 방해를 놓는다면 그러고도 회사 사장이나 그 집안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많이 윤석열 정부지 지난 2년 반 동안 진짜 윤석열 정부였습니까? 사실상 문재명 정부 아니었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 하고 싶은 대로 그 둘의 좌파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을 강요하는 예산과 탄핵.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우 내환에 시달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재명이 탄핵거리고 예산으로 정부를 꽁꽁 묶어놓고 일 하나 못하게 만들고, 안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 개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뻑하면 대통령을 협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력하게 팔다리가 다 묶인 채 질질 끌려가면서 식물 대통령으로 남느니 국민들에게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 정부가 정부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행정 마비 상태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최후의 수단을 오죽하면 썼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또 지지자 여러분께서 한 번만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해주면 어떠실까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이어진 김건희 여사를 노리는 협박, 이런 것에 끌려가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면서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 못한다면 헌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다른 사람 말고 대통령 자신을 두고 대통령으로 인정하는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휴, 목이 메이네요. 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평소에는 다 일일이 읽어드리는데 시일인 만큼 이번 주는 탄핵안 표결이 있기 전까지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의 슈퍼챗과 채팅 그냥 감사한 마음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와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를 보는데요. 이 와중에도 이렇게 탄핵이 목전에 다가온 와중에도 일부의 음모론에 속아서 이래라 저래라 우파를 분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는 메시지에 속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저는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기회주의적으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한 여론이 지금 좀 안 좋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멀리하고 모른 척하고 선을 긋고 그렇게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경험한 국회의원들이 친윤계, 친한계 가리지 않고 그래도 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소수남아 있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정책위 의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절대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냈고요. 김민전 최고위원은 아침 최고위 발언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울먹이면서 우리가 그동안 민주당의 무도함, 예산과 탄핵 폭거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서 대통령이 이런 수단까지 쓰게 된 것 아닌가. 정치인으로서 반성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건 용감한 발언이에요.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한동훈 대표처럼 이건 내 책임 아니다. 대통령 탈당해라. 이렇게 선 긋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게 99%의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김민전 최고위원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서 대통령의 심정에 공감했다는 이유로 언론과 또 좌파들이 나를 얼마나 물어뜯고 내가 진흙탕에 빠질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도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했겠는가.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대통령 혼자 좌파들과 싸우게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았나. 이 민주당의 예산 폭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산과 탄핵 폭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목숨 걸고 피토하듯 절규하며 국민들께 알렸어야 했다. 이건 내 책임이다.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반성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여당과 보수진영의 정치인들이, 방송인들이 모두 오늘 아침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생각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건 남 탓이다. 나는 잘못한 거 아니다. 할 때가 아니라 어쩌다 정부가 이 지경까지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감에 빠져서 대통령이 저런 최후의 수단까지 썼겠느냐. 우리가 참 잘못했다. 우리가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위기에 보수에 꼭 필요한 정치인과 방송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김민전 최고위원의 저 울먹이는 말씀, 비록 친한계로 분류되지만 김상훈 정책위 의장 탄핵은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 이 비록 소수라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같은 이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회주의자들이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니 말라느니 선 긋고 남 탓하기 바빠도 이러한 정치인들의 눈물과 울먹임과 진정성 덕분에 2016년과 2017년 때처럼 무기력하게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우리가 바라보지만은 않겠구나. 눈 뜨고 코 베이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김민전 최고위원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도 여기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들을 잘 이끌어서 어젯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결사 반대한다를 당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이럴 거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의를 했고 많은 의원들이, 의총에 참여한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당론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표결에 국민의힘 108명은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탄핵 표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몇 명이 배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200표를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108명이 전원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탄핵 소추안은 부결이 됩니다. 108명이 표결에 들어가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108명이 당론으로 이걸 딱 정하고 국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탄핵하겠다라고 혼자서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하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탄핵을 고민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표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당론으로 딱 정해서 우리는 표결을 안 한다. 국회 본회의장에 투표하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당론 위배다라고 찍으면 그래도 나는 찬성한다라고 들어갈 거면 정말 탈당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는 영원히 배신자가 되어서 다시 정치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이끌어낸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칭찬을 하고 싶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탈당을 다시 주장하면서 탄핵은 맞겠다고 했지만 당대표 모르게 당대표 없이 당론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뒤끝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자기의 모두 발언을 마치고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본인이 의총장에 끝까지 있지도 않고 집에 갔으면서 의원들이 모여서 당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뒤끝을 부릴 때인가 지금. 그리고 당론이라는 것은 원래 의원총회의 추인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당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지 당론과 이 국회에서의 어떤 의사 진행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지금 워낙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보수당을 국민의힘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궁중암투 내부 정치의 의도를 이 시국에서까지 보여야만 하는가? 그런 부분은 강하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왜 대통령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주당이 어떤 폭거를 저질렀는지 살펴보며 국민의힘의 상황, 김민전의 눈물과 추경호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한동훈의 뒤끝도 궁중암투도 참 빼놓을 수 없는 뉴스가 되는 것 같고요. 2부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아시아투데이 TV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마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광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면역도 챙기고 체력을 챙겨야 이 어려운 싸움을 더 꿋꿋하게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남재현 박사님의, 남재현 원장님의 알부민인데요. 알부민 간에서 만들어진 혈관 단백질 성분,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감소가 되는데 이 마시는 알부민은 근육량 증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로야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소 피로함을 자주 느끼거나 기력이 떨어지고 술자리나 야근이 잦으신 분들께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가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를 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고 상담하셔서 저희 이거 장기전이거든요. 탄핵을 극복하고 계속되는 헌정 마비 시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건강해야 되니까요. 네, 이 겨울철 건강관리 이 알부민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방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건강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잠시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전망해보고 시시각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처럼요. 민주당이 또 꼼수를 썼어요. 어떤 꼼수를 썼느냐. 원래는 12월 10일에 표결을 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같이 표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일단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를 정면으로 어기는 셈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12월 10일에 특검법 재표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약속의 보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이런 방구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7일 저녁으로 옮겨서 대통령 탄핵소추와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없는 정당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벌써부터 대한민국을 다 장악한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이 꼼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무조건 200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한 이 특검 표결 같은 경우는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하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100명 이상이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져야만 특검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탄핵 표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안 되고, 특검 표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돼요. 이 모순적인 상황을 민주당이 하루에 연달아 붙여서 하면서 국민의힘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꼼수를 쓰는 건데, 이 꼼수를 위해서 12월 10일로 약속했던 특검 표결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12월 7일로 바꾼다는 겁니다. 무슨 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상황과 혼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당리당략, 대통령 탄핵과 영부인 특검을 막 뒤죽박죽 섞어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악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해야죠.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탄핵 소추가 먼저이고 특검 표결이 나중일지, 아니면 반대로 특검 표결이 먼저이고 탄핵 소추안 표결이 나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으며 일사불란하게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 특검 표결이 먼저라면 모두 본회의장에 앉아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될 탄핵 표결 때는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와 거꾸로 탄핵 표결이 먼저라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본회의장 바깥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 표결을 규탄하다가 그 탄핵 소추가 부결되고 특검법 표결을 할 때 그때 들어가서 다 같이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또 간단해요. 국민의힘이 뭉치기만 하면, 하나된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민주당의 이 꼼수를 정면 돌파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대통령 탈당을 주장하는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의 친한계가 탄핵은 배신자가 될 것 같으니 안 하겠다 하는 대신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해야 된다, 한다 라고 할까봐. 그런데 정치가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듯이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디서 둑이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특검은 하고 탄핵은 안 한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
그런 혼란을 민주당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12월 7일로 표결을 바꿔서 무리하게 특검 표결 날짜까지 옮겨버리는 거죠. 벌써 친한계 박정은 의원 같은 사람은 본인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이성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특검은 통과시키더라도 탄핵은 막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면 민주당 원하는 대로 이재명 하자는 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다가 속된 말로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지금 탄핵이 통과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와 사법부까지 다 장악해서 본인과 관련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이 대한민국을 손쓸 수 없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손잡는 좌파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겠죠. 그러한 혼란과 이 나라의 망초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이 탄핵을 막겠다는 것이지, 한동훈이 이재명을 못 이기니까 이재명 유죄될 때까지만 대통령 시간 벌어달라, 이런 당리당략, 이런 정치공학적인 마인드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님과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 개인적 인연 때문에 탄핵을 막겠다고 목소리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편들고 탄핵 반대해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만에 하나 정권 바뀌었을 때 저는 이제 방송 못할지도 몰라요. 탄압받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 반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김민전 의원의 눈물처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특검은 받고 탄핵은 막는데 탄핵은 시간 벌기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당 정치인이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와중에도 보수를 분열시키면서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는 건 정말, 제가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 보수우파가 똘똘 뭉쳐서 탄핵 반대라는 명확한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한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기어코 탄핵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감사원장을 탄핵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중앙지검장 탄핵도 이번이 처음이죠.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정부 부처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합니다.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고 이제 그 대행을 누가 하느냐? 문재인이 임명했던 감사위원이 하게 돼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잘못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다 마비가 되겠죠. 중앙지검장 탄핵은 왜 했냐? 그리고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은 왜 했냐? 검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재명 수사하거나 이재명 재판에서 너네가 이재명을 공격해? 너네 우리가 다 탄핵시켜버릴 수 있다. 가만히 안 두겠다. 정권 바뀌면 너네 전부 다 자천시킨다라는 협박인 거예요.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기어코 탄핵을 시켰고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핵 심리를 제대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에 대해서 인정이든 기각이든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러면 이 직무가 언제까지 정지될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이 탄핵이 되어도 월급은 계속 받아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은 지급되는데 일을 못하는 상태, 감사를 못하고 수사를 못하고 재판 유지 지휘를 못하는 상태가 몇 달이 아니라 이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초유의 상황인 거예요. 그걸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 혼란을 빌미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어요. 대통령 탄핵이 안 됐는데도 이 난리인데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라도 되면 이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겠습니까? 삼권 분립 같은 거 지키겠습니까? 판사고 검사고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시키겠죠. 이재명의 모든 죄가 무죄 처리가 될 겁니다. 이재명을 수사하고 이재명을 재판했던 판사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밀려나가서 옷을 벗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소추안 안에 북중러가 들어가 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랑 잘 못 지내는 게 탄핵의 이유래요. 그러면 이 탄핵 소추가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과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와 손잡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오늘 있었던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는 방어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다소 돌발적인 상황에 염려하고 우려했던 국민들도, 언론들도, 또 정치인들도 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이야, 이거 뭐지? 이거 이재명이 완전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망치겠네? 지금도 저렇게 감사원과 검찰을 마비시키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의 뭐 언론의 자유, 삼권 분립 이런 거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구나.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 민주당이 190석 의석을 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필요도 없이 계엄이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마음대로 모든 기관을 주물럭거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 라는 것을 아마 많은 중도적인 성향의 국민들과 언론인들이 오늘의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으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헌정유린이지만 역설적으로 정치는 이기고도 지고 지고도 이기는데 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으로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겠다.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일만은 막아야겠다는 위기의식이 많이 분출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으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누군가와 미래를 했다. 불법적인 의료행위 치료를 받았다. 별의별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렸죠.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 도피를 한다. 오늘 출국을 한다는 첩보가 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아주 난리를 쳤어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해외 도피니 뭐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국가수사본부장이 부안내동에서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이 국가수사본부장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민주당한테 쫄아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출국 금지를 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출국 생각도 안 한다. 고려도 안 하고 있다. 그런 가짜뉴스로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 제가 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군인다운 군인 정신 투철한 사람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만약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게 있다면 그걸 회피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해외 도피다 뭐다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국민들 분노하게 만드는 게 시작이에요. 민주당 수법이에요, 이게. 아시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라진 7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설을 쓰고 자극적인 말들을 만들고 가짜뉴스로 카더라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악마화시켜서 기어코 탄핵을 시킨 게 이들이에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다행히 빠르게 공식 입장을 내서 해외 출국 고려도 안 한다고 말을 한 덕분에 이 뉴스가 더 커지진 않겠지만, 민주당은 우리가 가짜뉴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죠. 우리가 이걸 미리 터뜨렸으니까 출국을 못하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겠죠.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처럼 무기력하게 탄핵이 통과되고 대한민국의 헌정이 중단되고 나라가 유린되는 것을 두고 보고 지켜보지 않겠다는 정의로운 국민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면서 5년 동안 나라를 얼마나 많이 망쳐놨는지 경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이 대한민국을 넘겨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극적인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해외 도피라는 가짜뉴스처럼 또 어떤 가짜뉴스를 터뜨리고 설파할지 모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단결된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핵은 막아야 한다 라는 목숨 건 결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대통령 탈당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여론이 달라지길 하나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배출한 정당이라는 사실이 바뀌나요? 지금 이 국면에서 보수 우파를 분열시킬 수 있는 발언과 섣부른 행동은 당연히 자제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은, 민주당은 탄핵 소추가 통과될 거라 생각하고 부랴부랴 헌법재판관까지 추천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헌재재판관 추천을 민주당이 미뤄왔어요. 왜? 무리한 탄핵을 하는데 헌재재판관들이 있으면 이상민 장관 기각한 것처럼 9대0으로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 기각할 게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추천을 안 해서 헌재를 그냥 마비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고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게 만들려고 부랴부랴 2명의 우리법 인권연구회, 국제법 인권연구회, 아시죠? 법원 내 좌파 성향들만 가입하는 그 단체 출신들 2명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습니다. 제가 내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이 2명은 그동안의 재판 기록에서도 상당한 정치 편향성이 드러난 문제적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2명을 추천할 권한이 민주당에게 없어요. 지금 남은 3자리 중에 1명은 국민의힘, 1명은 민주당, 나머지 1명은 국힘과 민주당이 협의해서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권한 없이 자기들이 2명을 일방적으로 추천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제까지
헌재를 마비시키느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행태가 자승자박이 되어서 자기들 발목을 찍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급하게 부랴부랴 헌재 재판관까지 추천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우리가 다른 이유로 싸우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고 대통령을 탈당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고 일단 대통령 탈당부터 막고 봐야죠. 일단 대통령 탄핵부터 막고 봐야죠. 대통령 탄핵부터 막아야 되는데 이 와중에 누가 진짜 우파고 뭐 우파 감별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비상한 각오로 눈물 흘리고 울먹이면서 정치 생명 건발언을 하는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모습으로 그런 진정성으로 우리가 이 탄핵 국면을 반드시 이겨내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니겠지만 내일이라도 탄핵 표결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한 국민적인 호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와야만 하고요. 이 일을 계기로 이미 벌어진 일 수습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이 이렇게 심하게 굴었구나. 대통령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었구나. 아니 해도 너무하네.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한 달에 한 명씩 탄핵을 시켰다고? 22명을 탄핵시켰다고? 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구석구석 더 많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걱정스러운 마음 가득 안고 아시아투데이TV 장혜찬의 정치펀치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정치펀치 시간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7일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여당의 분위기가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5시 아시아투데이TV에서 정치펀치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많이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